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대출 부실로 금융권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리스크를 떠안게 된 일부 증권사, 보험사들의 경우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비상이 걸린 금융당국,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 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대출, PF 부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규모가 무려 13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금융권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연체율 상황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금융계 전체로 보면은 2.01%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 금융계 전체로 본다면은 뭐 염려는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아주 위험하지는 않은 걸로 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요것을 이제 그 기관별로 본다면은 증권사는 지금 15.88%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게 작년 말에는 10.38%였으니까 그 6개월 만에 한 5.5%포인트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또 규모도 크다고 봐가지고선 요거는 좀 염려됩니다. 또 저축은행도 뭐 절대 비율을 본다면은 뭐 한 4%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그냥 2%대에서 2%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서부터 저축은행 2차 금융계가 좀 취약하다는 염려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금융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그 위험 순위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일부 그 기관별로 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수준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위험 수준까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130조 원, 연체율 2% 따져보면은 금액 자체로는 한 뭐 3조 원 정도?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체율이 뭐 거의 뭐 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관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증권사를 본다면은 뭐 금액면으로 본다면은 뭐 은행보다는 훨씬 작은데 요 연체율 같은 게 좀 높아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연체율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하나 빠졌는데 여신 전문도 2%에서 작년 말 대비 이제 4%대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증가율을 보면 2배 이상 오른 거기 때문에 되는데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작다고 하지만 사실 증권 쪽이 15%대의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리스크 담당 임원을 불러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7월 20일 날 그러니까 경고를 주고 있는 것들만큼 증권사 쪽의 PF 대출은 새마을금고의 신호가 왔을 때처럼 지금 안 좋은 신호는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브릿지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브릿지론이 PF 대출에서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대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면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담보 없이 해줬던 신용대출. 기준이 20% 정도 좀 적은 비율인 거죠? 이 비율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중으로 봤을 때 134% 정도 나오다 보니까 대출 잔액은 뭐 9조 5천억에서 30% 정도,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225% 정도 비율이 안 되지만 저축은행도 새마을금고처럼 좀 위험 신호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전체 연체율이 2%인데 증권사만 보면 15%입니다. 때문에 이제 증권사 쪽에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감원이 지난주에 증권사 이제 그 임원들을 소집을 했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뭐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그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를 좀 양성화시킨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은 뭐 실제로는 금년 초소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요 PF에서 소위 그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좀 나쁜 프로젝트들은 좀 그 좋은 회사들이 좀 그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좀 할 만한 프로젝트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 좀 프로젝트가 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옥석 가리기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1월인가 2월서부터 이런 옥석 가리기가 시작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뭐 조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것이 그 지역 경제에도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설업체들의 또 이제 도산? 뭐 도산이나 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신중하게 움직이면은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좀 과감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지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은 일단 새마을금고에 있어서는 좀 괜찮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좀 계속 불안감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지적이 좀 그러니까 뱅크런이 서막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좀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새마을공고는 워낙 이제 작은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들이나 증권사는 전국 지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흔히들 알고 새마을공고가 다들 같은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마을은 조합 형태로 따로따로 독립자산제로 갔기 때문에 한 곳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부실이 강한 전체가 도미노로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마을공고의 위험성은 정말 있었고 그게 대해서 금융당국이 금융위원장이나 분들이 예금 상품 가입까지 하면서 보증까지 하고 예. 하면서 안정을 시키다 보니까 뱅크런은 중단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는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그게 PF 대출 부실로 인해서 대주주들의 과감한 부실 대출로 이어져다 보니까 영업 정지와 결국 파산까지 한 10개 은행들이 파산을 이루게 됐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그렇게 가냐 그래서 새마을공고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보더라니까요.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은행은 그 위기에서는 전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0%대고 다들 또 지급 보증서도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까지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다만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한계 부실들이 있는 데가 PF 대출을 많이 한 곳이 아까 옥석 가래기에서 PF 대출을 해줬던 그게가 뭐 청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대출을 해줬던 곳이 무너질 수 있는 곳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뱅크런이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새마을금고 전체로 예. 번질 수도 있고 저축은행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좀 안 좋은 게 아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연체 이자율이 높고 이 이율이 높다 보니까 신용회사에서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용 등급을 또 낮추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럼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조달금리를 또 조정하는 데 있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감원에서 담당 임원들을 불러서 선제적 대응을 지금 주문한 거죠. 그러니까 부실 자산들은 빨리 처분을 하고 예. 재선 충당금 잘 삭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PF 대출 연체도 있지만 해외 자산 대체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부실들이 터졌을 때 오는 게 복합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어쨌든 사인을 주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새마을금고 사태를 두고 봤을 때 좀 더 불안감을 크게 갖고 계시는 배경을 보면 불과 올해 초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한 2달 동안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차단됐다고 보는데요. 그 전략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SBB가 그렇게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그 은행들에 좀 전염돼 가지고선 그 뱅크런, 은행 인출 사태가 심해질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렇게 해서 그 은행들이 그 현금이 떨어질 수 없게 일단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는 그 예금 보험을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예금 보험을 필요하면 더 높이겠다는 논의도 그때는 나왔었죠. 지금은 조금 좀 수그러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그 새마을 그 금고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니까 이제 5천만 원까지는 그 예금, 적금, 이자까지 다 보장해 주겠다는 예.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두 개의 새마을 금고가 망한다고 해도 이게 다른 은행들로 전염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게 있는데요. 예. 그 미국의 연준은 은행 망하는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 망하는 게 크게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아주 정형화됐어요. 금요일 오후 그 일하는 시간 끝난 다음에 즉시 들어가서 주말 동안에 다 일을 마치고 월요일서부터는 정상화 영업을 합니다. 매뉴얼이 잡혀 있는 매뉴얼이 잡혀 있어가지고선 보통 그 예금자 입장에서는 느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빼고 싶다면은 뭐 어차피 주말에는 못 빼니까 월요일에 가서 정상적으로 뺄 수 있게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마을금고가 망했는데 내가 몇 달 동안 돈을 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예금 인출 사건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그 만약 새마을금고가 망한다고 해도 돈 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기다리지도 않고 아니면 최소한도 그냥 며칠만 기다리고 돈을 뺄 수가 있다. 이런 조치를 확실히 얘기해 줘야만 이런 은행 그 인출 그 전염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2011년 저축은행 파산도 경험을 했지만 IMF 때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은행이 망하고 지급 정지당하고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이제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몇 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기간만큼은 내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한 곳이 부상하다면 사실 거기가 부실한 건데 다른 데에 있어서는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새마을금고라는 한 한 이름 아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중앙의 차원에서도 나섰고 금감원장 차원에서 나섰는데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식이 아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그 불편은 작은 시간은 감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 경험했던 IMF 때 경험했던 것이 뭐 6개월 한 1년 이렇게 걸리면서 예금자 보호는 되는데 돈은 늦게 받는다. 특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비예금자 상품에 가입하셨던 분은 불안하니까 이제 빼다 보면 건설한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금융업계 가운데서도 이제 증권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절대 금액으로 본다면 은행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이 뭐 이런 주택 그 PF를 했을 때 뭐 좀 더 크고 안정한 뭐 기업들하고 같이 하든지 뭐 그런 뭐 그게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증권사들이 좀 원래 그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그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좀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그런 기업들과도 좀 거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작년에 레고랜드 사건 터진 다음에 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투자들이 좀 리스크가 많아졌고 뭐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아무래도 뭐 증권사들은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리스크가 많은 지금 아까 저축은행도 얘기했고 신용 여신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데가 다 보면은 좀 더 리스크가 많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높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기 나름대로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겠지. 좀 높긴 하지만은 너무 크지는 않겠지 했다가 이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도 있듯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해외 부동산 쪽에 펀드들이 지금 좀 부실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대체 투자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주식이나 선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에 있어서 뭐 선박, 비행기, 뭐 해외 금융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모펀드 사태 때 보듯이 그때도 무역금융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가 아까 왜 위험하냐고 하셨을 때 PF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해외 투자에 있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보험사는 그래도 자기가 사와서 다시 가질 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대 100을 바쳤는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사와서 다시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액이 많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이제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해외 부동산에 어디다 주로 많이 했냐면 미국, 유럽에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특히 오피스에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상업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가 공실률이 지금 많이 생긴다든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입주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 뭐 계속적으로 신호를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부동산이 안 되다 보니까 헤리티지 펀드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던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가 2,800억 홍콩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던 게 예. 90% 상각되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 예. 말씀이시죠? 미래에셋증권. 예. 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은행이라든가 기관들에게 재매각은 했겠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메리츠 증권이 판매했던 해외 부동산, 상업 부동산에 있어서 90% 감가상각이 하고 이게 다시 지금 전국적으로 보신다면 이 그래프가 좀 나오고 있을 건데 오피스 빌딩에 대한 공실률이 해외 미국이나 홍콩 등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실률이 높다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하듯이 설정 넣고 직접 투자해서 선순위가 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예. 말 그대로 이걸 채권화를 유동화 채권화를 시켜가지고 그 채권화에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공실에 대해서 이자가 연체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 나중에 가가지고 후순위 아니면 메자닌 대출 방식으로 자본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방식을 증권사들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실이 있다라고 금감원도 이번에 같이 봤기 때문에 예, 이번에 금감원이 증권사 리스크 담당 임원을 불러서 했던 이야기는 PF 대출 연체에 관련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해외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같이 경고를 주면서 선제적 대응을 주문을 한 건데 우리가 사모펀드 사태 때 피해자들이 하소연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전한 자산이라고 했거든요.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100%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금감원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판매한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사실상 이 홍콩 오피스 빌딩에 대한 부도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사적 화해를 했는데 40에서 80%에 대한 배상 비율로 배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판매가 부실 판매, 불안전 판매 등이 또 있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률들이 터졌을 때는 기관들이 1차적으로 감당을 하겠지만 또 이게 재매각된 상태에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아니고 물론 이제 고액 자산가들인데 BBIP들이 이제 사다 보니까 BBIP가 샀기 때문에 빠른 구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해외 투자에 된 것들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부실이 지금쯤 폭탄으로 터지고 있다. 이게 지금 나왔던 경고가 아니고 2021년도부터 나왔던 경고였는데 그 경고가 이제 시한폭탄처럼 계속 터질 건지 아니면 예, 이번처럼 홍콩 상하이형 부동산 빌딩 하나로 끝날 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터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 금융계에서도 이게 그 숨은 폭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얘기했지만 상업적인 그 부동산은 지금 공률이 너무 많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은행들은 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실화에 좀 위기가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그 팬데믹 때문에 달라졌지만은 그 주택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사무실은 내려갔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부동산이 다 부동산은 아닙니다. 일단 뭐 사례로 들어주신 뭐 미래에셋 그 홍콩 예.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도 2,800억 원 규모고 예. 대부분이 뭐 3,000억 원대 이게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피해로도 좀 큰 규모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죠. 뭐 다행히도 뭐 지금 그 미국의 뭐 홍콩은 좀 아직 아닌 것 같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게 지금 이끌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다면은 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현재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로 왔다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그러면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감원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증권사들이 지금 이 PF 대출 관련해가지고 손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뭐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제 보는 거는 손실방 확보라는 건 대손 충당금 쌓고 그다음에 사실상 PF 대주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건설사하고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예정했다 못 들어가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지원할 것들은 지원을 해서 분양까지는 이끌어가는데 설령 또 분양을 갔다 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있다 보니까 PF 대주단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정권사들에게 예. 손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해라 이 이야기인 거고요. 또 하나가 한 축에 뭐가 있냐면 캠코가 투자를 해서 펀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조 원 정도 되는 펀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가지고 이제 옥석 가리기에 이제 들어가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이 확실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쌓아서 사상 건전성을 높여라. 이게 이제 금감원의 주문 사항이고 예. 정권사 입장에서도 사실상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소를 하고 아니면 도저히 가망 없는 것들 건설사 입장에서도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분양을 철회하는 곳도 나 지금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빨리 털어버려서 대손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 보면 자산 건전성은 올라가니까 예. 다만 이 연체율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쌓다 보면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평가에 있어서 신용회사 평가에 있어서 회사 등급이 내려가다 보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 이 조달 비용이 오르다 보면 나중에 관리 비용이 더 들다 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지금 구조조정을 저는 요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부실 사업장이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뭐 부실 장부장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는 접어야 되죠. 예. 어떤 프로젝트는 접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프로젝트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회사 그 금융기관으로 저 경매 통해서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개인적으로 특히 뭐 해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국내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산업, 건설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치권에서 지방 정부나 저 정치권에서 또 금융 그 기업 쪽에서도 쉽게 포기하기는 싫어할 것 같습니다. 또 내년 총선도 앞두고 내년 있고. 총선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지역 경제가 요즘 뭐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선 또 이제 그러면 지역 경제를 뭐 활성화시킨다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선 좀 그 지금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빨리 해야 될 텐데 예. 그런데 그 우리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는 접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 상당히 또 그냥 그 정치권이나 뭐 그럴 수 그 지역 있겠네요. 경제에서 뭐 예.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내놓을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언제쯤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옥석 가리기가 뭐 1월인가 2월에 시작했거든요. 예. 그뭐 팀을 그냥 짜가지고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4,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직 소식이 없고 오히려 좀 연체율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좀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까 네네. 얘기했지만은 이게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간다면은 뭐 언제 답이 나올지 모르죠. 저는 오히려 PF 대조단의 이제 공개적인 활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게 금감원에서 정권사 임원들 불러가지고 예. 하라고 했거든요.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고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지금 사실은 미국하고 많이 역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을 하고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안 올림으로써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측면도 있고 이게 빨리 미분양 사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PF 부실 대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선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너무 이제 급해지지 그래요. 않았나. 사실은 이제 사인을 준 게 15% 연체율이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입장에서 지금 뜨거워해서 7월 20일 날 리스크 담당 임원들 불러서 손실 관리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도 쌓아라. 부터 시작을 하고 해외 투자 자산 관리까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 게 이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정권사, 그러니까 은행 빼고 다 들썩들썩 거리다 보니까 이 들썩들썩 거리는 게 만에 하나 한 곳이라도 진짜 파산을 한다든가 이 파산이 도미노 형상으로 그 업권에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공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2011년도 저축은행 파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금융 당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IMF 때도 그냥 그렇게 겪었고 이번에 뭐 저축은행 사태, 뭐 그 신용카드 사태 뭐 그런 걸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런데 뭐 계속 걱정되는 거는 정치권입니다. 그렇죠. 정치권 입장에서는 예.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잘 버텨보자. 이게 가장 그쪽에서는 선호하는 답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 또 하나 정부가 나서고 있는 부분이 상생금융이라는 건데요. 조기 집행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게 일단 상생금융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금융 취약계층에다가 도움을 주라는 거죠. 햇살론처럼 채무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리 높은 대출을 갖다가 금리 낮게 대출을 해준다든가 도저히 힘든 사람들에게 대출금을 쉬어가지고 연장을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방식 아니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준다든가 원래는 한 15% 받아야 될 걸 7% 금리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숨통을 틔워주는 거기 때문에 네이밍이 이제 상생 같이 간다라고 되었는데 저는 그 정책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아쉬움은 얼마나 은행들이 흑자가 많이 났으면 그 흑자 난 걸 지금 금융당국이 팔을 비틀어 가지고 사실상 횡재세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 우회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처럼 뭐 청년 펀드라든가 아니면 육아사업 유치원 짓는 학자금 짓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사회공헌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횡재세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물론 그렇게 그 금융 취약층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은행을 통해서 저금리로 대출 받는 게 그게 옳은 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 부채가 지금 높다 얘기했는데 가계 부채 한 70, 80%는 부유층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가계 부채 얘기한다면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한 20 내지 25% 취약층이 가지고 있는 가계 부채인데 지금 요거는 그런 가계 그 부채를 더 늘리려고 하는 그 뭐 좋은 목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위험한 부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그렇게 낮추면서 은행의 문제가 뭐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좀 그 아주 그 취약층은 아니지만은 좀 그래도 뭐 좀 그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은 취약층이 아니니까 오히려 오히려 취약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융 취약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그냥 뭐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다고 하지만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갚아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분들의 뭐 장기적인 부담도 늘어날 수가 있고 뭐 좀 임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지만은 뭐 수년 동안 계속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우리가 좀비 기업을 얘기하는데 또 여기 또 좀비 기업 쪽 들어가 있을 테지만은 또 이제 대출자들도 또 좀비화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리고 또 요게 또 은행 돈이 아무래도 민간 돈이니까 끝에 가서는 예금주나 주주들이 이제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민간 자금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할까?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염려가 있고요.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 취약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 자체를 강화시켜 가지고선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게 좀 은행을 통해서 낮은 그 금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해 준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빚 부담을 키우는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에요. 지원이라는 게 신규 대출을 추가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 대출을 대환 대출 방식으로 해서 금리 높았던 것들 낮춰주는 방식이 대부분을 이루어진다 보니까 옛날 햇살론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대, 18%대 이렇게 대출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금액만큼 저금리로 해가지고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퍼주기로만 보는 건 저는 좀 너무 과하게 보신 거 아닌가 보는데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들이 이자 많이 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흑자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돈을 강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국가문장 말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우수수수 상생기금이 모여지는 것도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고요.
사실상 또 다른 관치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면 그건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것들인데 다만 금융취약계층의 지원으로만 올 건지 이 문제점은 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구조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황제성을 거둬서 국가가 그냥 그러니까 정책으로서 예. 접근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